자, 연구시설 장비비인데요. 연구시설 장비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예, 크게 바뀐 게 없어서 이거는 과거 규정을 그냥 이해하셔도 될 거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짧게 지나갈 건데요. 이건 과거에도 이미 규정이 돼 있었죠. 혁신법 시행 전에도 기간 자체가 바뀌었어요. 단계 또는 최종 종료 기간으로 바뀐 거는 과거서부터 바뀌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단계 또는 최종 종료, 연구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 검수까지 완료되는 장비 구입만 인정이 된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었죠. 3천만 원 이상짜리가 계획되지 않은 거, 아니면 계획하고 변경된 거, 아니면 계획은 됐는데 구입하지 않을 거, 3천만 원 이상이 이런 경우는 사전에 전문기관 승인사항이 이었고요. 뭐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라는 걸로 그냥 넘어가겠고요. 요거는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 슬라이드는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 때문에 강조드리려고 하냐면 현물이에요, 현물. 현물을 여러분들이 연구개발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분들이 가장 혼돈스러웠던 게 뭐냐면 현물에 대해서 전문기관마다 방침이 틀리다. 그죠? 어떤 전문기관은 내가 과기부과제를 할 때는 현물도 정산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중기부과제를 할 때는 현물도 정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현물에 대한 증빙도 막 제대로 갖추고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는 현물은 정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되게 혼돈스러웠습니다.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현물에 대해서는 명시를 했어요. 아예 뭐라 그러냐면 현물은 현물출자 확인서로 가름할 수 있다. 예, 현물은 현물출자 확인서로 가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규정은 뭐예요? 뭐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 계상 시 구입한 지 5년을 초과하였거나 그 다음에 취득원가의 20%를 초과한 경우는 불인정한다. 이거는 뭡니까? 현물출자 가름서로 가름한다고 해놓고, 그럼요. 이거는 규정이고요. 그 정산 서류를 현물출자 확인서로 가름한다고 하는 거니까 현물출자 확인서로 정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필요한 경우에 연구개발기관에서 현물출자 확인서에 우리는 현물을 뭐뭐뭐뭐뭐 현물을 제공했다. 현물은 부담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현물을 부담했다. 민간부담금 중에 약속한 거를 이행했다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따라서 현물을 적게 부담하거나 부담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은 현물 부담 미이행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불인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부담하지 않은 부분을 그거의 상당액을 정부 출연금을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왜? 현물은 내가 100% 부담했다고 했을 때 정부 출연금이 나간 거니까 부담하지 않은 비율만큼은 정부 출연금을 지원해 줄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환수해 가는 거다. 그래서 현물 부담은 불인정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현물 부담 미이행 이렇게 쓰는 건데, 자, 현물 출자 확인서로서 나는 현물 부담을 다 이행했다라고 연구개발기관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행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확인을 해야죠. 예,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정산 서류를 현물 출자 확인서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확인을 해봤는데 취득가의 20% 초과된 부분을 현물 부담 이행했다고 하네. 그러면 20%까지만 인정하고 초과된 부분은 취소가 되기 때문에 현물 부담 미이행이 발생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구입한 지 5년이 훨씬 넘었어요. 한 10년도 지났어요. 그러면 감가상각이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내용 연수가 없는 거예요. 세법상. 그런데 그 내용 뉴스가 없는 거를 현물 부담했다고 현물 부담 확인서에 기재를 했다? 그럼 확인해야죠. 그 확인서가 옳은 건지. 예,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내가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 확인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규정은 적용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를 좀 보시면 되는데, 연구개발 수행기관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한 시설 장비에 고정자산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이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연구개발 수행기관에서 자기네들이 개발한 거, 우리 그 수행기관님들이 본인들이 개발한 장비도 현물로 제공할 수 있어요. 꼭 구입한 게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 장비가
그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장비임을 입증하는 방법이 고정자산관리대장에 고정자산 번호를 부여해요. 보통. 그리고 고정자산관리대장에 등록을 시켜요. 근데 수행기관에 고정자산관리대장이 등록되지도 않았어요. 예, 자산관리대장이 등록되지도 않고 고정자산관리번호도 부여도 안 됐는데 그거를 현물로 인정해 줄 수 있냐, 그 취지입니다. 자,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의 통합관리 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의 직접비 중에 10%를 초과한 금액, 이거 신설 항목입니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뒷부분에 보시면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받듯이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 기관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 기관인데 통합관리 기관은 계정으로 이체를 했는데 직접비의 10%를 초과한 금액은 인정이 안 됩니다. 예,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요. 자, 연구시설 장비비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도원회계법인과 정동회계법인에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정산을 쭉 해봤는데 어떤 거에서 불인정이 좀 나오냐면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게 많이 나오는 거냐면 단계 종료 또는 최종 종료 2개월 전에 입고 검수까지 종료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설 장비비인 경우에는. 근데 그걸 위반한 사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위반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더 나와요. 이게 더 나오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연구자분들은 이 연구시설 장비를 국내 장비만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죠. 외자 구입 가능합니다. 외자 구입을 가능한데 진짜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것 같긴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물건이 들어오는 기간을 예측을 못하죠. 예, 예측을 못해요. 한 3, 4개월 걸리면 배로 들어오겠지라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막 6개월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단계 또는 종료 2개월을 못 지키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예, 이게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많이 나오는 게 환급 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예, 이 집행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외자구입인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증빙으로 무엇을 요구하냐면 수입신고 필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수입신고 필증에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관세 부가가치세가 기재가 돼 있어요. 관세 부가가치세가 기재가 돼 있는데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인 경우에 그 금액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금액 집행하시면 다 적출돼서 그 환수 조치되는데 저희가 그것도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요. 자, 연구시설 장비비는 자, 첫 번째 사례는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월, 예, 2개월을 지키지 못했다. 단계 또는 최종 종료 2개월을 지키지 못해서 불인정된 사례고요. 자, 두 번째 사례가 많이 나오는 사례죠. 자, 수행기관 간 상호거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협약 당사자예요. 주관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세부 연구기관, 이세부 기관과 거래를 한 거예요. 이세부 기관과 거래를 하면 역시 수행기관 간 상호거래에 해당이 돼서 불인정 처분이 되는데 수행기관 간 상호거래 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는 있어요. 단독 판매처이거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전문기관이 사전에 인정을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행기관 간 상호거래로 불인정된 사례를 의미하는 거고요. 세 번째 사례는 이제 지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읽어볼게요. 수행기관 A는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지체상금을 받았으나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해당 지체상금을 제외하지 않고 최초 집행한 금액으로 집행액을 등록했다라고 있는데 적용 기준은 이겁니다.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연구비 처리하면 불인정 처분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집행 사례 2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3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과연 어떤 금액으로 3천만 원을 따지는 거냐, 이거를 강조하고자 사례를 들어봤는데
부가세 포함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3천만 원을 부가세 뺀 금액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강조를 드리는데 3천만 원은 부가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을 했어요. 사업계획서에서 계상된 2,7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사전 승인 없이 공급가액 2,900만 원으로 변경해서 썼습니다. 변경해서 집행했어요. 그런데 2,700만 원이나 2,900만 원이나 무슨 상관이지? 이거 자체 변경해서 처리하면 되잖아. 아니죠. 2,700만 원인 경우에는 곱하기 10%가 부가세일 텐데 그러면 270만 원이 부가세고 이거는 부가세 포함해서 2,970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집행된 금액은 2,900만 원이 공급가액입니다.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시킨 걸 공급 대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판단을 3천만 원 판단은 공급 대가로 하는 거예요. 공급가액 2,900만 원에 부가세 290만 원을 합치면 3,190만 원. 3,190만 원이 돼버려서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사업계획서하고 다르게 새로 구입한 사례가 돼서 이거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아서 불인정 처분된 사례입니다. 상당히 민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개발기관에서 2,900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이 안 넘으니까 승인을 안 해도 되겠지라고 진행을 한 건데 부가세라는 거를 생각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3천만 원 판단은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래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다음에 연구활동비인데요. 연구활동비는 뭐 국내외 출장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연구개발 사업 혁신법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되게 통합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 연구활동비를 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 사업비 사용 기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맞춰서 편제를 해야 될까? 아니면 종전 우리 보건의료 사업의 관리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해서 강조를 드릴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확 틀어버리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 종전 규정을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또 연구활동비의 중요한 모토는 뭐냐면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을 존중합니다. 거의 다. 거의 대부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을 존중해요. 따라서 국내외 출장 여비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 있으면 자체 규정 적용하고요. 자체 규정이 없으면 뭐라고 열거되어 있냐면 실비, 실제 집행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체 규정대로 하라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불인정 사항은 뭐냐면 그 자체 규정을 위반한 사항들을 열거해 놓은 겁니다. 그 우리 연구개발 그 수행 기관에서 우리가 정한 규정이 있는데 뭐 국내 여비에 대한 규정도 있을 것이고요. 국외 여비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국외 여비는 지역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고요. 직급에 따라서도 단가가 틀릴 거예요. 뭐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출장자가 대표이사 임원 아니면 뭐 부장급, 과장급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다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규정을 위반해서 집행된 금액은 불인정 처분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출장 여비 중에 자체 규정에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일비, 식비, 숙박비는 대부분 정액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비용은 실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자체 규정을 적용할 때 일비, 식비, 숙박비는 수행기관의 규정을 봅니다. 그리고 출장자를 보여. 출장 품의서를 보고 출장자를 누가 갔는지 확인을 하는데 실비에 대해서는 재반 증빙을 1대1로 매칭하셔야 됩니다. 실비에 대해서 증빙을 매칭하지 않으면 그거는 증빙 불비로 불인정 처분됩니다. 이것 꼭 강조드립니다. 뭐 우리 그냥 규정집만 제출하고 우리는 규정집대로 처리했어. 일비, 식비, 숙박비는 정액이니까 확인을 할 텐데 실비, 교통비 같은 교통비도 분명히 실비인데 승차권을 제출 안 해요. KTX 타셨는데 그렇게 되면 불인정 처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인정 사례는 뭐냐면 빨간색으로 칠한 것만 좀 강조드려 볼게요. 나머지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연구개발 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는 전기, 수도, 가스, 이동 전화 요금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쓰는데 연구개발 계획서에 반영돼야 되는 게 1차적인 요건이고요. 그다음에 2차적인 요건이 뭐냐면 이걸 갖다가 뭐라고 칭하냐면 공공요금이라고 칭해요. 우리가 공공요금이라고 칭하는데 여기 없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공공요금을 연구개발 계획서에 반영이 됐다라고 해서 전부 다 인정을 해주냐?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공동요금만 인정이 되는 거고 나머지 기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공공요금은 직접비 계상하시면 안 되죠. 예, 간접비의 연구지원비 항목에 기관 공통경비를 써야 되는데 그냥 그 전부 다 공공요금을 이 과제에 하니까 이 요금으로 전기요금 다 내자. 그건 아닙니다. 그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연구개발 기관의 연구실에서 발생되는 전기료가 있을 텐데 그 전기료를 전부 다 인정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연구실에 계시는 분들은 10명이 계신다면 그 10명이 계시면서 우리 과제에 10명을 참여하셨으면 10분의 10 전부 다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과제만을 하는 게 아니라 타 과제도 할 수도 있어요. 예, 3책 5공 적용 받아가지고 2개 과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 5명은 우리 과제를 하시고 5명을 타 과제를 하신다면 그 연구실에서 발생되는 전기료 중에 10분의 5만큼 우리 과제에서 인정이 되는 거고 나머지 참여연구원 다른 과제에 참여하시는 비율에 해당되는 10분의 5, 50%는 우리 과제 연구비로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이 부분은 꼭 강조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기술정보활동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과거 규정대로 한 거니까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위에서 세 번째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지도비 같은 것들을 가끔씩 이제 쓰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강조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는 학술용 전자정보 구입비, 논문 게재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혁신법으로 바뀌면 상당히 민감해지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혁신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혁신법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세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도록 바뀌었죠. 총액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총액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즉 인건비 얼마, 그다음에 연구활동비 얼마 이렇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구활동비 중에 우리 논문 게재료를 얼마를 쓸 거야. 뭐 학술용 전자정보 웹 이용료를 얼마를 쓸 거야는 기재 안 하기로 바뀌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아마 협약을 하시는 연구개발 계획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따라서 이 내용은 그래도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강조드린 게 뭐냐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함을 할 수가 있는 규정도 있는지라 그래서 연구개발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료 전자정보 구입비, 논문 게재료 이런 것 등을 기재를 했는데 특히 이 논문 게재료가 좀 규정이 모호하게 바뀐 게 직접비 항목에 지금 있는 연구 활동비로 논문 게재료를 사용하셔도 되고 예, 혁신법은 그래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보면 간접비 항목으로 또 논문 게재료를 써도 됩니다. 예, 그래서 직접비로 쓰거나 간접비로 쓰거나 근데 두 개를 같이 쓰면 안 되고요. 중복은 안 되는데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이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부실학회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 그러면 뭐야 헷갈리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예, 그래서 영리기관인 경우는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 보면은 나올 텐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영리기관이 아닌 경우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연구활동비 중에 이런 항목들 지금 제가 열거합니다. 기술도입비, 예, 그다음에 전문가 활용비, 그다음에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이 세 개의 세세목 예, 과거 연구활동비의 세세목으로 열게 되어 있는 이 세 개의 세세목을 뭐라고 칭하냐면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라고 칭해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라고 칭하는데 이 세 개의 세세목을 합친 금액을 이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좀 헷갈리실 텐데, 자, 과거에는 전문가 활용비 한도 없었어요. 기술 도입비 한도 없었어요.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한도 없었어요. 예, 연구활동비 자체 한도가 없었어요. 그죠? 그냥 막 써도 됐어요. 그런데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3개 합친 거를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라고 하는데, 그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까지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직접비의 40%를 초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기관 사전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면 또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2020년부터 과제를 시작했어요. 2020년 7월 1일부터 과제 시작해서 2021년까지 이어지는데 2021년도 우리 협약할 때 연구개발 계획서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이런 거 없었어 가지고 우리 40%다 넘게 직접비 40% 넘게 책정했는데 이거 지금 이 규정 적용하면 불인정 처분되고 한도 초과 나오면 어떡합니까? 예, 아직 과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과제 끝나지 않았으면 전문기관에 승인을 득하시면 되죠. 요청을 하셔서. 예.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40%가 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럼 전문기관에서 다 승인을 해주겠죠. 상황을 보시고. 예.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제가 그렇게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이 3개를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라고 하는데 그거는 직접비 40%까지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본 슬라이드에서 밑에 거, 이 밑에 거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 있죠. 뭐 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비, 기기 및 소프트웨어 사용비가 연구활동비에도 있잖아요. 연구활동비에 있는데 연구활동비에도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중요한 겁니다. 연구시설 장비비는 단계 또는 최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해야 된다는 거 인지를 잘하고 계시는데 연구활동비에서 기기 및 소프트웨어 이게 뭘까요? 이게 대표적인 게 저런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연구활동비에서 쓰는 그 MS 정품, 한국어 컴퓨터 정품 뭐 이런 거 옛날에는 운영 소프트웨어 못 사게 했는데 지금 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게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 정품을 사시는데 그리고 기기의 대표적인 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면 복합기, 복사기 뭐 이런 거 옛날에 범용성이라고 갖고 잘 안 됐는데 지금도 범용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설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복사기가. 왜냐하면 연구개발 수행기관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곳에다가 설치해놓고 복사기를 복사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해당 연구과제에서 집행을 해도 이 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니까 인정이 된다? 아니죠. 그거는 간접비의 연구지원비 항목에 기관공통경비라는 게 있어요. 기관공통경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 복합기하고 복사기를 연구실에만 놨어요. 예, 연구실에만 비치했으면 그러면 그것도 다 인정되나요? 아까 공공연구하고 똑같죠. 그 연구실에서 우리 과제만을 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과제에 참여하는 인원 비율대로 그것도 안본 적용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걸 더 나가서 말씀드리는데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 됐더라도 단계 또는 최종 종료 2개월 전까지 입고가 끝나야 됩니다. 예, 그걸 하지 못하면 또 불인정 처분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례가 발생이 되냐면 사용 가능해요. 사용 가능한 걸 사셨는데 단계 종료가 예를 들어서 12월 30일인데 이거를 12월 달에 사셨어요. 왜? 12월 달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종 보고할 때 많이 들어가잖아요. 복사가 많이 들어가서 복사기를 그때 쓰시려고 12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2개월을 지키지 못한 거죠. 종료 2개월을 지키지 못해서 불인정되는 처분이 나온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사용 용도 치료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이미 연구비 표준 매뉴얼에서 개정된 사항이 뭐가 있냐면 과거에 연구과제 추진비를 연구활동비로 흡수시켰어요. 연구활동비로 흡수시키고 연구과제 추진비에 있었던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초과근무식 때 연구환경 유지비 이 항목을
연구 활동비를 흡수시키면서 국내 여비는 국내외 여비로 빼버리고 나머지 항목들을 사용용도 치료 항목이라고 했어요. 그 사용용도 치료 항목이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을 위한 소모성 경비,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용용도 치료에 대해서는 직접비, 현금 및 현물 포함입니다. 직접비의 5% 이내이면서 연간 연차별로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정산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산을 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 규정이 없어졌어요. 예, 이 규정이 2021년 1월 1일 이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되면서 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이 규정이 삭제됐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 전문기관에서 우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을 적용하고자 하는 운영 규정 및 관리 지침이 공표가 될 건데요. 이 공표가 됐을 때 이 규정이 혹시라도 만약에 그 지침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예전에 최정길 본부장은 이 규정이 삭제됐다 그랬는데 이 규정이 왜 들어갔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우리 사업에는 이게 꼭 필요해. 그러니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사업별로 꼭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정함에 대한 그 폭을 되게 넓혀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승인을 득하면 그 지침에 이게 포함이 될 수도 있겠으나 혁신법에선 이 규정은 사라졌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회의비 아까 유용성 다 말씀드렸고 외부기관 참석 없는 회의비 인정 안 되는 거 당연하실 거고 평일 점심식 때 인정 안 되는 거 당연하고요. 초과근무 대장을 관리하지 않는데 초과근무식 때 당연히 안 되고요. 자, 밑에서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이게 빨간색으로 칠한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개정 사항입니다. 예, 이거를 말씀드리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뭐라고?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직접비의 40%를 사용할 수 없다. 직접비의 40%를 초과해서 사용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 말씀드렸고요. 자,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영리기관의 경우입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현물 제공 자산이 이거 사례를 제가 직접 득한 사례입니다. 특허권을 현물로 제공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특허권. 예,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모 영리기업이 어떤 특허권을 취득했더라고요. 그 특허권도 현물 제공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기술 도입 비용이에요. 예, 특허권. 자, 현물을 내가 부담해야 돼. 민간 부담금 중에 일부가 현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혁신법은 중소기업 하면 25% 이상일 겁니다. 민간 부담금이. 그런데 기술 도입 비용, 특허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현물로 제공할 때 그 비용, 내가 특허권을 사왔으면 지급한 돈이 있겠죠. 양수 비용이. 양수도 계약에 의해서 양수도 비용이 있는데 그거의 50%를 초과한 비용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현물도 우리가 현물 출자 확인서로 봅니다. 현물을 볼 때 거기에 만약에 무형자산이 들어가 있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앙권이나 이런 것들이 딱 기재가 돼 있으면 회계법인에서 봅니다. 현물 출자 확인서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 특허권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냐. 그리고 50%가 넘었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2년 이내에 한 거냐. 2년 이내에 취득한 특허권이냐. 예, 아니면 2년 훨씬 전에 취득한 특허권이냐를 따져서 자격이 없으면 현물 부담 미이행으로 강조합니다. 이거 없던 내용이에요. 없던 내용이니까 꼭 영리기업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현물 부담에 있어서 특허권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용용도 치료에 해당되는 것 중에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이에요. 연구실 운영에 소요되는 소액의 소모성 경비는 비영리법인만 해당이 되는데 영리기관이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고 집행했다? 불인정 대상이 됩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탕비실용 다과 구입입니다. 회의비로 집행을 하면 불인정이 되니까 연구실 운영에 그냥 연구환경 유지비라고 기재를 해놓고 뭐 쿠쿠다스 엄마손 파이 막 10박스, 컵라면 20박스, 그 다음에 ABC 초콜릿 많이 사더라고요. 그 다음에 ABC 초콜릿, 그 다음에 자유시간 초콜릿 이런 거를 막 다량으로 구입하고 이게 연구실, 그 다음에 커피 믹스 이걸 다량으로 구입하고 연구실 운영에 들어가는 소모성 비용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영리기관은 안 돼요. 영리기관은 안 되고 더불어서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도 그러면 비영리기관은 우리 대학교인데 이거 인정이 되냐? 그게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비치된 게 만약에 연구실에서 진짜 연구원님들이 뭐 드실 것 같으면 이거는 소모성 경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연구실 운영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기관 전체의 어떤 탕비실에다가 비치하면 역시 간접비에 기관 고통 경비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자, 맨 마지막 개정 사항입니다. 영리기관은요. 별지 3호 서식을 협약 당시 연구개발 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별지 3호 서식이라고 있어요. 뒷부분에 아마 양식을 보여드릴 건데 자, 불인정 사례에 있으니까 그때 아마 양식을 보여드릴게요. 그 별지 3호 서식이라는 게 생겼어요. 별지 3호 서식에 뭘 쓰게 돼 있냐면 세 가지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왼쪽에 연구실 운영에 의한 소모성 경비 불가 영리기업은 가운데 그 사무용 기기 뭐 이렇게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3호 서식이 양식이 돼 있는데 거기에 기재되지 않은 그걸 기재해서 협약 당시 연구개발 계획서에 첨부하지 않은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및 연구환경 유지비는 불인정 대상이 해당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게 왜 별지 3호 서식이 생긴 거냐면 혁신법 시행하면서 총액만 기재하도록 돼 있죠. 연구개발 계획서에 총액만 기재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항목을 기재해야 되잖아요. 항목을 기재해야 되는데 총액만 기재하라고 하면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별지 3호 서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별지 3호 서식에 기재를 하고 그거를 연구개발 계획서에 별지로 첨부하라라는 내용인데 거기에 기재되지 않는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구환경 유지비 불인정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영리기업만 돼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연구활동비의 불인정 그 비율을 보게 되면요. 역시 여비와 관련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아예 건수로 해봤는데요. 숙박비, 식비 등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는 뭐까지 포함이 되어 있냐면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대학에 계신 연구원님들은 비영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마찬가지일 텐데 영리기관보다 그런 분들은 학회에 많이 가십니다. 학회에 가실 때 그 학회 일정이 하루짜리도 있고 뭐 숙박도 하고 2박 3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학회가 되게 많은데 죄송하지만 학회에 가실 때 그 학회의 커리큘럼은 회계법인에서 인터넷에서 찾습니다. 제가 직접 수시로 찾는데요. 뭘 때문에 찾느냐면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지를 찾습니다. 숙박과 식사가 제공이 되면 이미 학회비에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거죠. 학회비에 포함이 돼 있으면 저희가 학회비를 인정을 하죠. 연구개발위에서 학회비를 인정을 하는데 학회비 포함돼서 인정을 해드렸는데 여비에서 또 받아요. 일비, 식비, 숙박비에서 일비는 뭐 받으셔도 되는데 숙박비하고 식비를 또 지급받으면 그걸 또 인정해주면 이중 지급을 인정해준 셈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적출이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회에서 만약에 학회를 갔는데 뭐 숙박도 제공 안 하고 알아서 자라고 그러고 식사도 제공 안 해.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학회만 해. 그러면은 인정이 다 되겠죠.
그 안에 포함된 게 안 된다는 거고요. 자,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역시 많이 나오고, 자, 의외로 여비 기준 초과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외 여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을 존중하는데, 준용하는 거죠.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요. 분명히 자체 규정을 보면 임원급하고 일반 평사원급하고 일비, 직비, 숙박비는 단 10,000원이라도 차등합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사님하고 대리님이 같이 출장을 가던가 아니면 교수님, 연구 책임자인 교수님하고 학생연구원하고 출장을 같이 가는데 동일한 교수님 직급에 의한 일비, 식비, 숙박비가 적용되는 경우, 아니면 영리기관인 경우는 이사님한테 적용해야 되는 일비, 식비, 숙박비를 대리님한테 적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 불인정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또 나옵니다. 밑에 16건. 이거는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주 친숙한 용어들이 나와요. 여러분들하고 저도 되게 친한데, 참이슬, 테라, 클라우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처럼 뭐 이런 거가 가끔씩 이렇게 툭툭 나오는데 곤란합니다. 이 주류 등은 유흥성 경비라 그래서 그런 비용이 나오면 그 해당 비용만 불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회의비 자체가 유흥성으로 간주돼서 전액 다 불인정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좀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건데 계속 나와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요. 자, 그 불인정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 범용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범용성 이런 거 혁신법에서는 이제 없어지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범용성을 불인정한다는 내용은 제가 연구개발 사용기준에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이해를 돕고자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간접비를 보십시오. 거기에 연구 지원비를 보세요. 그리고 1번 항목에 기관공통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공통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범용성일 텐데, 그걸 꼭 범용성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접비의 연구 활동비의 정의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앞에 제일 먼저 연구 과제 수행을 유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 과제 수행을 유한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게 뭐냐면 본 과제 수행을 유한이죠. 연구 과제 수행을 유한이니까 본 과제 수행을 위해서 집적되는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거고요. 간접비의 연구지원비 항목의 기관공통경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연구 수행을 유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구 과제가 빠져 있어요. 연구 수행을 유한으로 되어 있으니까 연구기관이니까 연구에는 연관돼. 그런데 해당 과제만을 유한이 아니죠. 연구하고는 연관되지만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는 간접비의 기관공통경비의 정의에 부합될 수 있다. 그거는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 유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사용기준에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범용성과 전용성을 판단을 한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범용성이라는 용어가 없다고 해서 그 범용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판단 기준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대로 간접비 항목의 기관공통경비에 해당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이제 기관 자체 규정이 없이, 기관 자체 규정 없이 실비로 국내 여비를 집행하는 수행기관에서 참여연구원이 출장 신청서상의 출장 기간을 초과하거나 출장 지역을 벗어나거나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장 품위서상에는 4일 갔다고 했는데 7일 갔다 오고 그러면서 7일치 여비 실비를 다 지급한 사례가 되는 거고, 이거는 규정이 있더라도 안 되는 거고요. 저 미주 지역을 출장 간다고 하고 실제는 동남아 지역을 가놓고 미주 지역에 출장되는 그 비용을 받는다든가, 보통 이제 그 수행기관, 연구개발기관에서 정한 자체 규정이 대부분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라서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의 그 출장비가 좀 틀려요. 미주 지역하고 동남아 지역, 아시아 지역 다 틀린데 미주 지역이 좀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그 미주 지역 출장 간다고 품위사론을
아니죠. 품위서에는 뭐 동남아로 간다고 하든가 아니면 미주 지역에서 그 해당되는 비용을 쓴다든가 뭐 그런 내용이고요. 집행사례 2는 복수의 인원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출장을 가는 경우 과제참여 연구원과 미참여 연구원의 여비를 혼용해서 집행하는 경우예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도 봤어요. 얼마 전에도 봤는데 많은 사람이 출장을 갔는데 출장 간 사람 중에 한 5명이 갔는데 3명은 과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분이고 나머지 2명은 미참여 연구원인데 공교롭게도 뭐 5명이 같이 갔으면 식사할 때 5분이 같이 했겠죠. 그러니까 식사비가 이제 식대가 하나가 나오겠죠. 집행을 했는데 식비가 정액으로 지급되는 곳이 아니었어요. 실비로 됐는데 그러니까 카드 전표가 뭐 5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얼마를 불인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5분의 2를 불인정하는 거예요. 3명이 참여 연구원이고 2명이 아니라면 아니란 사람은 그냥 인원수대기 안분한다고 했더니 그 기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 참여 연구원은 10,000원 이상짜리를 드셨고 미참여 연구원은 10,000원 밑에 5,000원짜리 싼 걸 드셨기 때문에 뭐 그것만 불인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게 소명이 가능하면 그게 정확합니다. 예, 그게 거기에 딱 소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걸 드셨다는 걸 입증하셔야죠. 근데 누가 뭘 먹었는지는 모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5분의 2로 통상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뭐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집행 사례 4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 비영리 기관에서 시험 분석하고 할 때 그 시험 분석 결과서를 제공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수행 기간 간 상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연구 활동비도 상호 거래 안 됩니다. 연구 활동비에 이런 내용 없던데요? 규정에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땡땡 기업이 주관 기관인데 세부 연구 기관인 네모네모 대학교에서 시험 분석 서비스를 집행했다. 근데 이 네모네모 대학교가 2세부, 뭐 3세부 기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상호거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인정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아까 제가 집행사례 4번을 강조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상호거래가 연구시설 장비비하고 연구 재료비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연구 활동비에도 있습니다. 연구 활동비에 분명히 규정이 있어서 강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사례 5번은 이거는 진짜 요즘 자주 나오는 사례는 아닌데 최근에 깜짝 놀라게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좀 각성을 시키고자 해서 사례로 넣었는데 외부 기관 참석 없는 회의비 진짜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나왔어요. 근데 중소기업인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연구 과제를 많이 해보시지 않은 중소기업인 것 같아요. 회의록까지 아주 잘 작성이 됐더라고요. 근데 회의 참석자의 대표,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이렇게 딱 이름까지 다 쓰시고 사인까지 다 하셨는데 외부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외부자가 없어요. 근데 회의 내용을 읽어봤더니 회의 내용도 자체 회의예요, 그냥. 그런데 그거는 죄송하지만 불인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집행사례 6번은 참여연구원의 차량을 이용하는 출장 시 여비 규정상 유류비 및 톨게이트 비용을 정액으로 지급할 때 뭐 이 내용인데 동승자에게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운임비가 뭐 이런 경우 있어요. 규정에 일비, 식비, 숙박비 말고 이제 교통비라 그래서 운임비를 정액으로 책정이 되면서 그 정액으로는 출장지와 키로수를 하고요. 키로수를 네이버 지도로 보고 그 다음에 리터당 단가를 찾아서 쓰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정액이 나오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규정에. 그런데 차를 한 대로 갔는데 그 톨게이트 비용하고 관련된 것들 유류비 특히 유류비 차 한 대 갔는데 유류비는 차가 한 번 기름 넣으면 그 한 대만 기름이 들어갈 텐데 3명 탔다고 3명한테 지급되는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된다. 중복 지급이고 안 된다. 그래서 그 곤란하다라는 걸 강조드리는 내용이고요. 집행사례 7번 영리기업 세모세모 주식회사는 사업계획서상 반영되지 않는 복합기 제가 아까 강조드리죠. 오피스 프로그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합기하고 오피스인데 영리기업이에요. 영리기업.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제 연구개발 계획서에 별지 3호 서식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 별지 3호 서식에 기재가 되지 않으면 불인정 처분됩니다. 이 별지 3호 서식이라는 거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지평사례 8번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도서 및 문헌 구입 시 연구과제를 위한 전문 서적이 아닌 고양 서적, 이거 불인정됩니다. 우리가 도서를 구입하시면 어떤 목록을 구입하셨는지 꼭 도서 구입 거래 명세서를 요청드립니다. 요청드리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도서 구입에 대해서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도서 표지를 스캔해 가지고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도서 표지를 스캔해서 보내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도서를 언제 샀는지 확인이 안 돼요. 이 도서가 그 기관에 이미 갖고 계신 도서를 샀다고 하면 그리고 도서 영수증은 카드 전표만 제출하면 무슨 책 샀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근데 거래 명세서를 보면 날짜까지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언제 샀는지를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 명세서를 요청하는데 그리고 거래 명세서를 보면 이게 도서가 쭉 열거돼 있구나. 그거 다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봅니다. 사업 계획서를 봐가지고 해당 도서가 연구개발 기관이 연구 수행과 연관된 도서인지를 나름 봅니다. 회계사들이 그걸 알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어요. 정동회계법이 유독 많이 했죠. 우리 보건의료 사업 정산을 많이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9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연관성을 좀 봐요. 그리고 웬만하면 비슷하면 인정해줘요. 그런데 전혀 터무니없는 경우에는 불인정 처분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도서 구입비를 인정을 해주니까 네, 최근에 봤습니다.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는데 도서를 100권 샀어요. 100권. 정확하게 100권 샀어요. 100권을 샀는데 단계 종료되는 과제인데요. 단계 종료가 3개월 정도도 안 남았어요. 3개월 정도도 안 남았는데 도서를 100권 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도서 100권이 3개월 남은 과제 기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내가 말한다고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확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도서 구입비로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명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라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도서는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도서가 아니고 연구 수행을 위한 도서로 간주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 수행 이 차이가 뭔데? 아까 제가 강조드렸죠. 연구 활동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직접비에서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이라는 단어가 있고 간접비에 기관 공통 경비에 연구 수행을 위한이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이 도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셰프가 쓴 요리책 이런 게 아니고 전국 맛집 지도 이런 게 아니라면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100권이 다 필요하지 않다. 이건 비치용이고 기관 공통 경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100권 다 인정 안 됩니까? 그래서 아니요. 여기서 연구과제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십시오. 그 부분은 당연히 인정을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을 해가지고 인정 여부를 했는데 이 도서 구입에서 그래서 사례로 든 거예요. 사례로 들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했는데 사회 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수준의 도서 구입비 말이 안 되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 속독법이 있어가지고 나는 책을 읽을 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한눈으로 쭉 오면 다 내용이 들어온다. 그러면 100권 다 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건 아니고 특이한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소명이 되지 않는 한 기관 공통 경비에 해당이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연구 활동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간접비 항목을 보십시오. 여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가만히 보시면 직접비에 대한 기재된 내용은 한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간접비가 한 3, 4페이지를 차지해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인데 막 열거도 무진장에 해놨고요. 예시도 되게 많이 해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근데 연구활동비 혁신법 보면은 연구활동비는 2페이지 정도? 간접비보다 더 작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연구활동비의 대부분은 간접비로 집행돼야 될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따라서 여러분들은 간접비를 꼭 보셔야 돼요. 간접비 항목으로 간접비에 딱 열거가 돼 있네. 나 이거 직접비로 집행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연구활동비 집행할 때는 간접비 항목을 꼭 보시는데 그중에 인력지원비 쪽은 어차피 그 성과급 이런 쪽이고 능률 성과급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거 말고 연구지원비하고 성과활용지원비 쪽을 꼭 읽어 보십시오. 자, 집행사례 9번은 비대학 참여 연구자가 학회 참석을 위하여 현장에서 현금으로 학회 등록을 한 경우 시병원 참여 연구자가 퀵배달 운송비로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불했다라는 건데 이 내용인 즉슨 뭐냐면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법을 어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위반됐다라는 내용인데 연구비 카드 계좌이체를 위반하면 전부 다 불인정인가요?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사례 10번이 이제 혁신법 사례입니다. 혁신법 사례는 혁신법 사례라고 좀 해놨는데 이거는 좀 보셔야 돼요. C기업이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연구활동비 중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의 합계 금액,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라고 했어요. 직접비의 50% 수준으로 증액한 경우, 증액해서 사용해버렸어요. 예, 다른 연구활동비 안에 다른 세세목을 감액 사용하시고 이게 요즘 많이 발생돼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국외 출장이 거의 못 가시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못 가니까 국외 여비가 상당히 사용이 불가하죠. 그러니 국외 여비를 이 비용으로 많이 전용하는데 그중에 어떤 비용으로 많이 전용하냐면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이나 전문가 활용비로 많이 전용을 합니다. 왜? 출장을 못 가는 대신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 아니면 비대면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외부 전문가들에게 조언도 받고요. 뭐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로에 대해서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어떤 분석도 받고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금액이 직접비의 50%를 넘어가 버리면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불인정이 되는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근데 영리기관만 해당이 되나요? 아닙니다. 예, 전부 다입니다. 모든 연구개발 기관에 적용되는 거니까 대학, 병원에 계신 분들도 이 사례는 무진장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 직접비 40%를 초과하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가 나타나게 되면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셔야 됩니다. 자, 혁신법 사례 또 들어갑니다. 땡땡 기업이 A 정부 출연 기관으로부터 이거 뭡니까? 아까 제가 강조드렸어요. 연구개발 과제 시작하기 전에 3년 전에 특허권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어요. 예, 특허권의 양수도 계약 체결하고 특허권 양수에 대한 소요된 비용, 예, 정부 출연 연구기관한테 특허권 사면서 비용을 지급했어요. 그거를 현물 부담을 했어요. 자, 불인정됐습니다. 왜? 연구개발 시작 전 2년을 초과했어요. 예, 2년을 초과했어요. 3년 전이라고 분명히 예를 들었죠. 2년이 초과했고 여기서 또 나온 게 아까 기준 얘기하면 뭐가 있냐면 그 특허권 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초과해도 안 됩니다. 예, 50%까지밖에 인정이 되기 때문에 50% 초과해도 안 된다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혁신법 사례 12번입니다. 땡땡 기업이면 영리기관입니다. 땡땡 기업이 연구실에 필요한 물티슈, 예, 다과, 음료, 커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소모성 경비를 집행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별지 3호 서식에 기재가 안 됐으니까 불인정이다? 아니죠. 영리기관은 소모성 경비 자체를 불가해요. 예, 연구실 소모성 경비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별지 3호 서식은 뭐냐면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예, 그 다음에 기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냉난방, 청결 등등을 위한 연구환경 유지비는 별지 3호 서식에 기재된 경우 인정이 되는데 연구실 운영에 의한 소모성 경비 자체는 영리기관은 아예 안 됩니다. 예, 비영리기관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례